끔찍한 이야기는 제가 14살이었고 여자입니다. 고향인 우루과이에 살고 있던 2003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저희 집에서 건너에 있는 이웃이었는데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기 때부터 친구였고 함께 자랐고 같은 학교에 다녔고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 휴가를 가고 옷, 음악 CD 취미를 같이 공유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거의 자매나 다름없었어요. 가족들도 서로 가까웠고요.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비서로 일하는 싱글맘이었는데 형편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의 월급과 할머니의 연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친구 엄마는 사업차 미국에 온 외국인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는 스페인 출신이라고 했지만 억양이 특이해서 마치 이탈리아나 스페인어를 쓰지 않는 다른 나라 출신 같았어요. 그는 부자라고 자랑했는데 허름한 호텔에 묵으면서도 허름에도 수영장은 있었지만요. 아주 호화로운 저택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주 보여주곤 했는데 스페인 이비자 섬에 있는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빨간색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사진,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얼마나 순진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았죠. 한 달 반 정도 사귄 후 친구 엄마가 6, 7개월 안에 해외로 이민 갈 거라고 말했어요. 친구 엄마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고 그는 유럽에서 호화로운 삶을 약속하며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사갈 나라는 스페인이었고 엄마와 딸만 갈 예정이었죠. 할머니는 아직은 못 가고 나중에 정착한 후에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부자라는 게 이유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좀 수상했어요. 제가 이 일에 개입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친구 이름은 마리차예요. 제가 마리차와 아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남자가 마리차의 어머니께 저를 휴가에 데려가라고 권했던 거예요. 마리차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외국에서 처음에 적응하는 데에도 더 수월할 거라고 했죠. 물론 저는 너무 기뻤죠. 가장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어 한 달 동안 유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매년 여름 친구를 만나러 가서 친구의 새아버지 저택에 머무를 수 있다는 생각은 꿈만 같았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을 몇 번 만나면서 좋아하게 되셨고 결국에는 부모님도 마음을 돌리셨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이 돈을 많이 쓰시니까 미안해서 비행기표와 여행 경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기 위해 삼촌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로 웨이트리스 일을 시작했죠. 여권도 발급받았고 이제 떠날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제가 여행을 갈 수 없을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비행기표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부모님도 나머지 여행 경비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죠. 그들이 떠나기 일주일쯤 전에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부모님께 제 비행기표 값을 내주겠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정중하게 거절하셨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부모님과 말도 안 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쳤죠. 그때는 너무 철없는 나이였었어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결국 마음을 추스르고 공항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됐어요. 우리는 울고 서로 껴안고 다음 여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비행기표 값을 모아놨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떠났어요. 그 후로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죠. 며칠이 흘러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 잠 못 이루던 밤들, 스페인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하기로 했던 딸과 손녀 없이 홀로 집에 계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연락하지 않았죠. 결국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처음부터 가명을 사용했던 거였어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그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마약, 매춘, 납치, 갈취 등 온갖 범죄로 수감 생활을 했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경찰은 가족들에게 그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런 일이 흔하고 슬프게도 너무 많다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본 사람은 세비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 소식도 없었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만약 부모님이 승낙하셨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가끔 페이스북에서 마리차를 찾아보곤 합니다. 혹시나 다시 삶과 자유를 되찾았을까 하는 희망을 품지만 아무 소식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도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슬프게도 딸과 손녀를 다시는 보거나 소식을 듣지 못하셨어요. 이 일은
3년 전에 일어났어요. 배경 설명을 하자면 저는 당시 21살 여대생이었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만 부모님은 저와 같은 도시에 살고 계세요. 제 여동생은 당시 15살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며 그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보통 주말을 집에서 보냈고, 우리나라는 범죄율이 엄청나게 높고 특히 납치와 인신매매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보통 토요일에 제 여동생과 저는 근처 마트에 가고 산책을 나가 간식을 사서 근처 공원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어느 토요일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사서 공원으로 향했어요. 휴가철이라 동네는 정말 조용했어요. 그네 쪽으로 다가갔을 때 낯선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나는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의 억양은 어딘가 어색하고 이상했고 마치 너무 애쓰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는 아주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교회에 가는 사람 같았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근처에 사는 할머니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지역 초등학교에 보낼 옷을 만드는데 옷을 개고 정리하는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자아이들을 찾는데 이유는 남자아이들은 차분하지 못해서 옷 정리하는 일을 못할 거라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일하는데 $25를 준다고 했어요.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액수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25가 미국 돈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어린 여자애들한테는 꽤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이면 쇼핑몰에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나는 그에게 정말 감사하지만 못하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니 집에 가야 한다고, 제 시간에 돌아가지 않으면 걱정하실 거라고 말했죠. 나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도망가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나를 멈춰 세우더니 내 손에 전단지 한 장을 쥐어줬어요. 자세히 보니 방금 그가 말했던 그 일자리 광고였는데 급여 액수가 눈에 띄게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소나 연락처는 없었어요. 그저 긴 문장 하나로 채용 조건의 어린 소녀들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가 이런 전단지를 한 움큼 들고 있는 것을 보니 그의 의도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나는 그에게 다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네요. 지금 집에 가야 해서요. 라고 말했죠.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는 걸 직감했고 동생을 이 상황에서 구해내야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도와줄 어른이나 누군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침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큰소리 칠까 생각했지만 그가 흉기나 혹시 총 이런 게 있을지 몰랐고 나와 여동생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그는 덩치가 꽤 커서 당연히 우리 둘 다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막 도망가려고 할 때 갑자기 다른 여자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여서 처음에는 안심했지만 그 남자는 그녀에게도 똑같은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걸 완전히 믿는 눈치였어요. 아주 흥미로워 보였고 거의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열성적으로 듣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나와 여동생을 쳐다보며 이거 쉽고 돈도 많이 주는 알바 같은데 할만하지 않니? 라고 말했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할머니랑 같이 간단한 일 하는 건데 정말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는 근처에 살아요. 저기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집을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정말 친절하시고 가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남자가 말했어요. 나는 공포심에 온몸이 굳은 것 같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는 길을 건넜고 겨우 몇 걸음이었는데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왜 동생과 도망 안 가고 그들과 같이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기계처럼 그들이 시키는 것 같이 꼼짝 못했던 기억이 나요. 내 머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입구에 멈춰섰고 그 남자는 할머니는 안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하고 휴대전화는 잠시 맡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전자기기를 정말 싫어하시거든. 그리고 혹시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면 안전상의 이유로 그것도 보관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그 남자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녀는
웃으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어떻게 처음 본 남자를 믿을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그는 나와 내 여동생, 동생은 이미 거의 내 뒤로 밀어낸 상태였고 우리 둘을 쳐다보며 이제 너희들 차례야 라고 말했어요.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 동네 경찰관이신데 10분 안에 집에 안 가면 부모님이 엄청 걱정하시고 혼날 거예요. 특히 아버지는 저희를 굉장히 과잉 보호하시거든요. 남자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면서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경찰에서 일하신다고? 나는 계속 뒤로 걸어가면서 네, 아버지가 예전에 군인이었는데 전역하셨고 그리고 나서 경찰에 채용됐는데 일을 열심히 하시죠 라고 말했어요. 천천히 가는 척하면서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자마자 동생이랑 죽으라고 달려갔어요.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떨려서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역 경찰관이라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아버지는 전직 경찰이시긴 하지만 왠지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멀리 가서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랑 여자가 이상하게 할머니 집에 안 들어가고 마을 반대 방향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서 저도 울기 시작했고 동생도 울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아빠가 바로 오셨어요. 아빠는 그 남자를 찾아서 자세히 보고 특이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동네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남자가 체포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몇 달 후 우리 동네에서 납치 사건이 갑자기 급증했어요. 우리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에는 다른 여자분을 거기에 두고 온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 여자도 공범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모습도 그렇고 그 할머니가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그냥 가버렸잖아요. 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